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목표로 삼죠.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건대 신문에서는 항상 뭔가를 떠들어요. 불안하게. 저는 제가 대학교에 이제 대학 입시를 공부할 때, 고등학교 1학년을 공부할 때 아직 본고사가 없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고등학교 3학년 또 그 위에 선배들은 본고사 세대였고, 저는 수능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재수를 한번 거쳐서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교육과정이 또 바뀌었습니다. 6차 교육과정으로 바뀌었었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무슨 논술도 생기고 심층 면접도 생기고 지금은 입학사정관제가 생기고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그 변화를 저는 직접 겪기도 했었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통해서 그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너무 그 변화에 대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변화를 어떻게든 적응하려고 따라가려는 노력 자체가 오히려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론에 대해서 특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기사 자료를 보면은 올해 초에 이런 신문 기사가 실렸어요. 보신 분 많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 합격자 중에서 특목고 출신이 20%가 넘었다. 그러니까 서울대 돌아다니고 있는 애들 중에서 5명 중에 1명은 특목고 출신이라는 얘기예요. 언뜻 이 기사를 딱 보자마자 느끼는 것은 와, 역시 특목고는 서울대 가는 지름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제목을 봐도 그렇죠. 그래서 쭉 보면 이거는 뭐 11년 만에 20%대를 돌파한 것이다. 그래서 특목고 출신이 서울대에 진학할 확률이 훨씬 높아졌다. 이렇게 신문 기사가 실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띄웠냐면은 우리가 신문 기사나 언론의 말이나 주위의 말에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려고 그래요. 똑같은 이 숫자를 가지고 이게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서울대 전체 정원이 3,453명입니다. 여기서 일반고 출신이 2,752명이고 특목고 출신이 702명이죠. 그럼 전체의 한 5분의 1, 20%가 됩니다. 중학교 3학년 전체 인원이 65만 명이에요. 수능을 치는 숫자랑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특목고 정원은 13,102명입니다. 전체 2%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3학년 학생 중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특목고에 가죠. 그렇죠? 그러면 특목고라는 것은 전체 지금 2%인데 이 2%라는 것은 전체 65만 명 중에서 아주 공부를 잘하는 2%를 모은 집단이에요. 그렇죠? 13,102명이라는 거. 그렇죠? 그러면은 이상할 게 없는 게 뭐냐면 서울대 정원이 3,454명 중에서 3명 중에서 100%로 특목고로 채워진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죠. 왜냐하면 애초에 특목고가 상위 2%를 모아서 만드는 학교니까 여기에서 서울대 100% 다 들어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결과를 보면 어떤 학생이 특목고에 진학을 했는데 그 학생이 서울대 갈 확률을 계산해 보면 좀 다른 결과가 나와요. 어떻게 계산하죠? 특목고 학생 합격자가 702명이니까 그거를 전체 특목고 학생으로 나누면 5.3%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신문 기사를 가지고 서울대 학생 중에 5명 중에 1명은 특목고 학생이다. 20%를 돌파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반면에 특목고에 지나간 학생이 서울대 합격할 확률은 5.3%에 불과하다. 이렇게 같은 숫자를 가지고 전혀 다른 얘기를 뽑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술집이 있는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맥주를 마시곤 하는 술집이에요. 어떤 경제학자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연봉을 계산해 봤어요. 뭐 거의 대부분 이제 일용직 노동자들일 테니까 얼마 안 되죠. 계산해 보니까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1년 연봉이, 평균 연봉이.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문을 열고 빌 게이츠가 들어옵니다. 평균 연봉이 어떻게 될까요? 확 높아지죠. 그렇죠? 계산해보면 평균 연봉이 30억으로 확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평균 연봉이 30억으로 높아진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 나는 여전히 2천만 원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렇죠?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반면에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술집이 연봉이 높은 사람들이 가는 술집이 되느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내가 어떤 학생이 있는데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이 사람이 특목고를 거쳐서 서울대학교에 진학할 확률을 계산하면 몇 프로에 들어야 되느냐? 상위 몇 프로에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전체 중학생 중에서 서울대에 특목고를 거쳐 진학한 학생은 702명이니까 그대로 나누면 상위 0.11% 안에 들어야 돼요. 객관적인 수치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어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일반고를 갔다가 서울대로 가려면 중학교 3학년 때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2.44%예요. 왜냐하면 특목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학생이 있어요. 근데 특목고를 갈 수 있는 성적이야. 그러면 특목고 가나요? 보통 일반고 갑니까? 특목고 다 가죠, 그렇죠? 그러면 특목고에 가지 못한 나머지 학생이 일반고 정원을 채우게 되겠죠. 그럼 그 위에 특목고 학생이 있고 이 밑에 일반고 출신 서울대 합격자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 다 합한 숫자 안에는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고를 거쳐 서울대 가려면. 그러면 그 비율은 계산해 보면 2.44%고 이거는 위에서 나왔던 0.11%의 22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자료를 제시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지. 계산을 잘못했다. 왜냐하면 특목고 갈 성적이 충분히 되지만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일반계 고고 가는 학생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런 것도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럼 제가 좀 폭넓게 잡아가지고 어떤 학생이 특목고를 갈 수 있어요. 근데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일반고로 빠집니다. 이런 학생이 원래 특목고 관련 학생의 반이나 된다고 쳐봐요. 반. 그러니까 13,102명 중에서 반을 빼고 나머지 서울대 합격 인원 일반고 출신을 합해서 계산하면 1.44%, 43% 안에 들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특목고 진학할 학생 대비 13배가 됩니다.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제목을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서울대 합격자 중에서 특목고 출신은 20%가 넘는다라는 기사도 뽑아낼 수 있는가 하면 서울대 합격자 중에서 특목고 전체는 5%에 불과하다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단편적인 사례예요. 그냥 숫자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일이 제가 입시를 경험하면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매해 겪어왔던 현상이에요. 항상 입시에서 승자가 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언론의 얘기나 교육 당국에 왔다 갔다 하는 정책에 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기 할 일만 하는 사람, 오히려 눈을 안 돌리고 입시 정보에 대해서 너무 밝지 않은 할 일만 하는 학생이 결국에는 승자가 되는 것을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들 생각은 안 그렇죠. 어떻게든 뭔가를 알려주고 적응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 케이스가 오히려 성적을 떨어뜨리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학문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렇죠? 뭔가 진리를 연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의 끝에는 뭐가 있죠, 항상?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공부라는 것은 시험 성적을 잘 받기 위한 공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하냐? 성적을 올리려면 성실함이 중요하나? 아니면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나? 어떤 학부모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부는 성격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성격 중에서도 이런 성격이 있죠. 내가 전교 30등인데 반에서 30등인데 내 밑에 애가 35등이야. 근데 얘가 어느 날 시험을 쳤더니 30등인 나를 제치고 29등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열이 막 받는 애들이 있습니다. 열 받아가지고 우씨 나도 공부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정말 막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승부욕이 있으면은 공부에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은 성격이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 이런 식으로 공부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뭔가 결국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생각하시는 게 경제력 부분이 있어요. 제가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학원이나 과외를 안 다녔습니다. 사교육 없이 공부를 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과외도 해보고 학원 강사도 해보고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거는 이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룹으로 애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여기 4명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만약 제가 잘 가르치면 4명 다 성적이 올라야 되는 거고, 그렇죠? 제가 못 가르치면 4명 다 성적이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가르쳐 보면 요 2명은 성적이 오르고 요 2명은 성적이 떨어져요. 똑같이 제가 가르쳤는데 그럼 제가 잘 가르친 거예요, 못 가르친 거예요? 결론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저를 거쳐갖고 제가 경험도 해봤지만 느낀 것은 이겁니다. 우리 글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부모가 아직 돼보지 않아서 부모가 되면은 너도 부모 돼봐라 이런 말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 부모님들을 만나봅니다. 과외를 해도 거기 가서 하죠, 그렇죠? 가서 하기 때문에 입주 과외도 해보고 이 학생도 가르쳐보고 저 학생도 가르쳐보고 그러다 보면 어머님과 아이, 또 어머님과 아이, 어머님과 아이 이런 케이스들을 수없이 많이 만나봅니다.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돈이라는 것으로 또는 어떤 공부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해줘서 성적을 올리려는 시도는 정말 무익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글쎄 그 심리가 저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부모님 어떤 라디오를 들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예전에 공부를 못했으면 이제 그 한을 자식을 통해서 풀려고 그렇게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내지는 사회 나가면 고생하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반면에 부모님이 공부를 잘하셨으면 나는 잘했는데 너는 왜 그러냐 항상 이런 식으로 부모님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너도 나처럼 또는 너는 나처럼 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고 거기에 이제 수단으로 따라오는 것이 내가 지원은 충분히 해주마 뭐가 필요해 학원을 보내줄까 과외를 보내줄까 아니면 인강을 들을래 이렇게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경험을 이제 가르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외로 찾아오세요. 이렇게 학부모님하고 학생이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해요. 그러면 좋은 선생님을 찾아서 좋은 커리큘럼을 찾아서 맡깁니다. 그런데 좋은 곳에 찾아와서 아이를 맡기는 것이 저는 관심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맡기고 관심이 끊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원에 보내는 것은 좋지만 그 학원에서 오늘 무엇을 공부했는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그 학원에서 아이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는 자세히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교육을 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실제로 아이가 자기가 세운 계획을 몇 프로나 지키고 있는지 아이가 얼마나 공부에 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그 어려움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심이 없으신 내가 지원을 해줬으니까 이제 할 일은 네가 해야 되는 거고 공부 구체적인 면에서는 나는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부모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을 이제 예를 들면은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분의 말대로 저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공부를 못했습니다. 손을 놨었어요. 참고로 저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지금도 시골 가면은 그 기와집이 많죠. 어른분들이 이제 어렸을 적에 그런 기억들이 다 있을 겁니다. 저는 외할머니하고 저하고 여동생 3명이서 살았어요. 부모님 안 계셨습니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 제가 두 분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기억으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장면이 생각이 안 나요. 따로 떨어져 사셨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제 이혼하신 어머니가 양육권을 이제 가지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저하고 여동생을 이제 키우시기는 힘드시잖아요. 여자 혼자서. 그래서 이제 어머니 외할머니에게 맡기신 거예요. 근데 살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이제 월세를 내기가 버겁죠. 그래서 저희 세 가족을 어디 이제 살게 해야 되는데 집이 마땅치 않으니까 시골로 가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소가 그때 경상북도 칠곡군 북산면 숭우삼 리였습니다. 그래서 주소에서 느껴지시죠? 어떤 광경이 펼쳐지는 마을일지, 그렇죠? 지평선이 일자예요, 일자. 건물이 없습니다. 전부 다 논과 밭뿐이에요. 거기서 북삼중학교를 다녔는데 거기는 반이 2개밖에 없습니다. 전교생이 100명이 안 돼요. 저는 참 신기했던 게 거기 전학 가서 느낀 게 보통 우리 초등학생 정도 되면 좋아하는 남자, 여자, 이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도시에서 그나마 이제 저는 울산에서 걸로 갔는데 전학을 와서 보니까 애들이 그냥 남녀 서스럼 없이 뭐 사귀고 좋아하고 이런 거 전혀 없이
같은 동성끼리 놀듯이 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중학생 어린 마음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됐는데 보니까 얘네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같이 목욕하고 자란 사이야. 그러니까 뭐 새삼스럽게 지금 와서 뭐 좋아하고 이런 마음이 생길 게 없죠.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 동네에 그 면에 북산면에 학원이라고는 딱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학원이었냐면 초등학교 4, 5, 6, 중학교 1, 2, 3 이 6학년 전 과정을 원장 선생님 혼자서 모든 과목을 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차량 운전까지 혼자 하십니다. 학원이라기보다는 서당이었죠, 그렇죠? 그게 이제 면에 있는 유일한 학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공부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전혀 접할 수가 없었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마음도 가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는 문과와 이과가 나눠져 있다는 것도 중학교 3학년 돼서야 알았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잠시 집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뭐 이놈의 집구석이 싫어서 나 혼자 독립하려고 나간 건 아니고요. 잠시라도 집을 떠나서 좀 있고 싶어가지고 무작정 장롱 위에 있던 만 원짜리 한 장을 들고 떠났어요. 구미역으로 갔습니다. 그때가 정말 추운 겨울이었어요.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벌써 다 썼어요. 짜장면 사 먹고 짬뽕 사 먹고 나머지는 PC방 가서 전부 다 오락을 했습니다. 몇백 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잘 데가 없죠? 구미역 대합실에 갔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쓱 오는 거예요. 야, 너 가출했지? 아저씨 어떻게 하셨어요? 뒤통수를 때리시면서 하시는 말이 야, 생각해봐라. 한겨울에 중학생이 배낭을 메고 기차도 끊겼는데 옆 대학실에 앉아있으면 그거 가출한 거지. 아, 아저씨 신기하네. 아저씨가 저를 데리고 가요. 따라와봐. 겁이 났지만 따라갔습니다. 아저씨께서는 저를 앉혀놓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속세에 묻혀 사는 어떤 현자와의 만남 같지만 사실 그 아저씨 노숙자였습니다. 자기 이제 얘기 상대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심해서 저랑 이제 얘기를 하시는지 여러 얘기를 하십니다. 뭐 노가다 판에서 이제 다쳤던 얘기도 하시고 뭐 그런 얘기 쭉 하시다가 저에게 문득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 중3이라 그랬는데 고등학교 가면 뭐 공부할 거냐? 그러니까 진로를 어떻게 선택할 거냐? 이과 갈 거냐? 문과 갈 거냐?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이과? 그게 뭐예요? 아, 그거는 진로를 선택하는 건데 제가 설명을 하시는데 뭐라 설명하시냐면 이걸 뭐라 설명해야 되나? 그래. 이과를 가면 공장 가는 거고 문과를 가면 직장 못 구하는 거다. 넌 뭐 갈 거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직장을 못 구하는 것보다는 공장이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과를 간 거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가지고 이과에서 공부를 잘하게 돼서 나중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갔는데 가서 이제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법학과로 바꾼 거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공부에 대해서 어떤 기회라든가 자극을 받을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야 시험을 못 치기도 하고 그동안 쌓여왔던 저에 대한 게으름, 내가 과연 정말 할 수 없는 사람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정말 이제까지 내가 놀았지만 오늘부터는 정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보자.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이었냐면 이때까지는 그냥 놀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저는 애초에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전교 1등이 돼야겠다, 반에서 1등이 돼야겠다, 또는 뭐 서울대 꼭 가야지 이런 목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차피 저는 속된 말로 틀려먹은 놈이죠.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다 날렸습니다. 그거 대학 입시에 중요한 자료잖아요. 실전에서 망한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그렇게 다 날렸으니까 뭐 새삼스럽게 무슨 대학을 목표로 하고 그런 게 없죠. 다만 제가 억울했던 것은 뭐냐면 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뭔가를 해보기도 전에 결정이 되어버리는구나.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해보지도 않았는데 할 기회도 없이 내 인생이 결정이 돼버렸구나. 성적은 이미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고 담임선생님한테 상담을 하러 갔더니 담임선생님께서는 정말 열심히 하면 너는 4년제 대학 꼭 갈 수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좀 실망이 됐어요. 열심히 하면 4년제 대학 갈 수 있다고? 실망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짐하기를 공부를 한번 해보자. 대신 반에서 1등, 서울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을까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후회가 남지 않을 만큼 하루를 보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성적이 쭉쭉 올랐어요. 거의 뭐 한 달 만에 100등, 100등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만에 반에서 1등이었고 전교 2등이 됐었죠. 그 뒤로도 전학을 많이 다니면서 성적이 계속 올라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될 계기가 있었냐. 사실 어머님들하고 또 학생 본인도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난 이때까지 별로 물론 열심히 해야 되는 걸 알긴 알지만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 또 어머님들께서는 지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놀 땐 또 논다. 어떻게 하면 얘를 정신 차려서 정말 공부할 마음이 생기게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세요. 근데 저는 부모님의 역할이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한 번은 수학을 40점을 받아가지고 그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외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을 때였는데 외할머니, 저 여동생 이렇게 3명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수학 40점이고 과학은 좀 더 잘 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외할머니는 어머니하고 좀 교육 방식이 다르셨습니다. 외할머니의 이제 모토는 1벌 100개입니다. 이제 회초리를 가지고 때리시는데 아이고 동네 바보가 여기 있네 하면서 사정없이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매를 맞으면서 드는 생각이 역시 매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어른 마음에도 들었어요. 난 절대 크면 애를 안 때려야겠다. 왜냐하면 드는 생각이 할머니께서 나를 이렇게 때리시다니 다음부터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다음부터 성적표 보여주나 봐라. 엄마가 오면 일러 바쳐야지. 이런 생각만 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성적표를 똑같이 나중에 어머니가 오셨을 때 보여드려 봤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수학에 눈길도 안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보셨을 텐데. 그리고 다른 과목에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과학 잘 봤네. 국어는 좀 올랐네. 그리고 끝입니다. 수학 40점 얘기를 전혀 안 하세요. 되게 그냥 어린 마음이나 뭐라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고마운 거죠. 근데 그게 나중에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냐면 내가 공부 못하는 학생 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금의 현재를 탈출할 수 없는 학생이라는 마음을 안 갖게 해준 거예요. 어머니 그런 칭찬이. 그리고 뭐라 그러지 않는, 공부를 하라고 소위 갈구지 않는 어머니 그런 자세가. 근데 참 신기한 게 그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는 부모는 아니지만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나중에 됐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옆에 앉은 학생한테 이제 하나 풀어줍니다. 이렇게 푸는 거야. 애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죠. 자, 하나 풀어봐. 유제 풀어봐. 버벅버벅거립니다. 잘 못 풀어요. 그럼 속에서 뭐 콱 올라와요. 그래서 또 화를 내고 뭐 그럴 수는 없으니까 뺏어가지고 제가 풀어버리죠. 이렇게 푸는 거라고 목소리가 올라가죠. 그럼 애는 시무룩해집니다. 참 내 아이가 아닌데도 이렇게 울컥울컥 하는데 정말 내 아이라면 얼마나 그게 어머니가 힘든 일을 하셨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제가 초등학교 계속 공부를 못했습니다. 중학교 때 정신없이 놀기만 했어요. 그 시골에서 맨날 애들이랑 무슨 멧돼지 나온다고 해서 산에 가고 멧돼지는 없고 토끼만 잡았습니다. 그리고 뭐 저수지에 가가지고 새우 잡고. 근데 저수지에 무슨 새우가 있나요? 그래서 그때는 새우래요 그게.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아주 자그마한 새우가 생겼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라면에 넣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맛을 못 잊어가지고 한 번은 대학에 이제 들어와서 시장에 갔어요. 시장 아줌마한테 물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이 새우 말고 저수지에서 나오는 새우 없어요? 그런 거 안 팔아요? 물으니까 아니 학생 저수지에서 무슨 새우가 나나? 물으시는 거예요. 할머니 혹시 옛날에 그런 거 없었어요? 그 저수지에 이렇게 떠가지고 그 라면에도 넣어가 먹고 그 벌레요 학생. 벌레요 벌레. 네, 저는 벌레를 먹었던 거죠. 맛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혹시 저수지에서 그거 새우 잡아서 좀 보내줘. 내가 돈 붙여줄게.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얼마 전에 동기들이 가서 자동차 배터리를 들고 가서 그 물을 찢은 거예요. 전기로. 다 떠오르죠. 그래서 그 자루로 몇 포대를 다 쓸었더니 그 다음부터 안 잡혀서 보내줄 수가 없더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아쉬웠어요. 그런 식으로 중학교 때도 계속 놀았으니까 공부도 이제 뭐 안 하고 성적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가끔 어머님이 찾아오셨지만 그런데도 어머니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을 안 하셨고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제가 수학을 25점 받았다 그랬죠. 보시고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무엇을 하셨냐면은 초등학교 4학년 때 한 번은 어머니가 그 당시 이제 유치원을 하셨는데 유치원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교사로서. 저는 학교를 마치면 유치원에 도착해서 그 뒤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공부를 늦게 깨우쳤어요. 한글도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제 알게 됐고 초등학교 4학년 때 했던 교재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때 뭘 봤냐면 숫자 예쁘게 쓰기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숫자를 쓰고 있어요. 111 있으면 111 따라 쓰고
근데 이제 숫자를 쓰다가 문득 이제 4라는 글자를 쓰는데 4 따라 쓰다가 갑자기 그냥 아무렇게나 쓰고 있는데 너무 잘 써진 거예요. 이게 이 4가 원래 규격화가 돼 있어가지고 네모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하기 싫어가 대충 썼더니 나도 모르게 필기체가 아주 멋지게 써진 거죠. 그래서 팔짱을 끼고 그걸 하염없이 보고 있었습니다. 와, 진짜 내가 어른이 됐구나. 필기체도 쓸 줄 알고.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왔다 갔다 하시다가 저를 딱 보고 있는 게 제가 느껴진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공부 안 하고 놀다가 들켰다. 어머니께서 이제 뭐라 그러시려나? 근데 어머니가 뭐라 하시냐면 숫자 예쁘게 썼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냥 가셨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제가 대학교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만났던 성적이 오르지 않는 부모님과 대비가 되더라고요. 그 부모님들은 어디론가에 자녀들을 보내지만 정작 아이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반대로 학원 뭐 돈 없다. 학교 공부나 제대로 해라. 라는 말씀 하시고 대신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관심 있게 보시는 거죠. 근데 그 보는 게 부족한 걸 찾아서 채워주려고 보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걸 찾아서 칭찬을 해주려고 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시고 숫자를 잘 쓴 걸 보시고 칭찬을 해주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수학을 25점을 받든 40점을 받든 간에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공부를 하면 잘할 수 있는 건데 그럼 너는 공부를 왜 못하냐? 그건 내가 안 해서 못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바탕이 되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잘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역할이라는 것은 경제력이나 집안의 지원으로 학생들을 밀어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힘든 주문을 저는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를 관찰을 하되 무엇을 관찰을 하냐면 어떻게든 잘하는 면을 찾아가지고 수학은 비록 40점 받지만 숫자를 예쁘게 쓰는 것만이라도 칭찬을 해주시면 그 아이는 나중에 얼마든지 자기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력이라는 것도 성적을 올리는 중요한 요인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면 머리가 좋아야 공부를 잘하느냐? 저는 이 말을 자주 들어요. 얼마 전에 그 EBS 60분 부모에 출연할 때 일입니다. 거기 가면은 출연자 대기실이 있습니다. 방송 녹화를 하기 전에. 여러분 TV를 보시면 그 방청객 분들이 앉아서 뭐 깔깔깔 웃기도 하시고 어머 어머 하면서 리액션도 해주고 그런 거 있죠, 그렇죠? 알바를 하시는 이제 어머님들이신 거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미리 와가지고 출연 대기하려고 이렇게 모여 계신 거예요. 저도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저를 당연히 모르시죠, 그렇죠? 저는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분들은 저를 모르시니까 마음 놓고 저에 대해서 뒷담화를 까시는 겁니다. 한 분이 그러세요. 야, 오늘 출연하는 그 학생 얘기 들었어? 뭐래? 꼴찌하다가 뭐 한 학기만 1등이 됐대야.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다음에는 머리가 좋아서 그랬다는 대사가 나오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그러시더라고요. 걔는 머리가 좋아서 그래야 머리가. 그리고 강연을 어디 가서 끝내고 나면은 학생분들은 뭐 잠은 얼마나 잤어요 질문을 하고 그런 질문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가끔 있으세요. 그렇게 빠르게 성적을 올렸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본인이 공부의 기초라고 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냐. 우리 아이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저자님처럼 될 수가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부의 기초 좋게 표현한 거죠, 그렇죠? 쉽게 표현하면 너는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수학을 공부하면서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수학을 푸는데 참 답답한 게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실수를 안 하려고 연습장에다 써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계산할 줄 당연히 할 줄 알죠.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는데 답답한 게 자꾸 이게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실수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그때 정말 답답한 거예요. 내가 맞출 수 있고 뻔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실수를 해서 틀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공부라는 것도 머리가 좋아야 하는 거지.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는 사람인 건가 결국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그 당시 결심한 거 뭐였냐면 잠을 많이 자고 싶으면 많이 자되 대신 낮에 깨어있는 시간은 최대한
1분 1초도 아끼지 않고 보내겠다라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삐삐삐 알람이 울리죠? 탁 끕니다. 끄는 것과 동시에 손을 걷어들이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오디오를 켜요. 그럼 영어 듣기가 나오죠. 영어 듣기를 들으면서 머리를 감고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학교 내려가는 그 오솔길, 시골이었으니까 오솔길을 따라 가로등도 없습니다. 일찍 가면 어두컴컴하죠, 그렇죠? 여기 단어장을 펼쳐들고 한 번은 길을 비추면서 후레쉬로, 한 번은 단어장을 비추면서 이렇게 오솔길을 따라서 걸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1분 1초도 쉬지 않고 공부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좀 다른 애들이 보기에는 민망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밥을 먹으면서도 공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봐야겠다. 저는 사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막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저는 되게 부러웠거든요. 원래는 얘들이 얄미웠습니다. 저는 공부를 못할 때 자습 시간에 뒤에 앉아가지고, 원래 떠드는 애들은 뒤에 앉아서 떠들죠, 그렇죠? 뒤에 앉아서 맨 앞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제가 늘상 하던 짓은 뭐였냐면 지우개를 뜯어가지고 머리를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맞고, 얘네는 참 착한 게 왜 그래 하면서 뒤돌아보지만 절대 대들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게 귀엽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해가지고 계속 괴롭히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지우개 계속 맞으면서도 공부에만 집중을 할까. 그래서 그거를 따라 해보고 싶었던 거죠. 얘네들은 밥을 먹으면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고 단어장을 계속 체육 시간에도 들고 다니는 애들도 있고 막 이래요. 따라 해봤습니다. 어느 날 밥을 먹으면서 이 수첩을 딱 펼쳤더니 그 순간 같이 밥 먹는 애들이 시선이 지금까지 기억이 나요. 벌레를 보는 듯한 그런 눈빛. 그 눈빛을 보고 저는 이거는 왕따를 자초하는 지름길이구나. 절대 안 되겠다. 근데 어떡합니까? 밥 먹을 때도 공부는 하고 싶은데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물론 공부 자체가 재밌어가지고 하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 재미없지만 그래도 밥 먹을 때조차 공부를 하는 내 모습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은데 친구들은 그렇게 보니까 꾀를 냈습니다. 밥 먹기 전에 4교시 끝날 때쯤에 수학 문제 같은 거는 뭐 몇 줄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어려운 걸 하나 외워버리는 거예요. 외워서 연습장이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연습장에 수학 문제를 푼다는 것은 푸는 방법을 알 때 가능한 거잖아요. 푸는 방법을 모르면 그냥 팔짱 끼고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학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팔짱 끼고 보는 수밖에 없다면 그거는 밥 먹을 때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수첩이 없이 그냥 외우면은 밥 먹으면서 역시 가능한 거고. 저는 밥을 먹으면서 계속 계산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친구들 얘기에 맞장구 치면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문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한번 학생분들은 시도를 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람이 이러다 미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겁도 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생각을 하는데 하다 보면 이렇게 계산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당연히 이게 연습장에서도 실수가 나는데 잘 될 리가 없죠. 일단 뭐 23 곱하기 46 하면 뒤에 46을 떠올리는 순간 앞에 23이었던 게 가물가물해요. 23이었나 26이었나. 근데 처음에는 그러다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점점점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세 자릿수 곱하기 세 자릿수도 암산으로 다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뭐 이것 좀 가르쳐줘 하고 나중에 물어보러 오죠. 그러면 저는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되니까 답은 루트 3이네. 그럼 친구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너 암산으로 방금 풀었어? 그냥 암산으로 풀었어. 그러면 그 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역시 공부 잘하는 놈은 머리가 좋아, 머리가. 하지만 공부하는 그 과정을 처음부터 봤던 사람이라면 그게 아니겠죠. 처음에는 머리가 안 좋았다 하더라도 공부를 하면서 점점점 좋아지는 거다. 그래서 저는 머리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비유를 하자면 맷돌입니다. 맷돌. 금속으로 만든 맷돌이에요. 공부를 안 하고 또 책을 많이 안 읽으면 이 맷돌이 녹이 잔뜩 낍니다. 녹이 낀 맷돌을 돌리려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안 돌아가겠죠. 끼기기 안 돌아가죠.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리려고 계속 노력하면 점점점 녹이 벗겨지고 날카롭고 하얀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라는 것은 딱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머리가 안 좋다. 또는 책을 읽을 때 너무 오래 걸린다. 어느 영역 지문을 읽는데 안 읽히고 막 조금만 풀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나 있다. 이런 사람은 분명히 공부량 부족이에요. 공부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라는 것은 결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부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체력이 그럼 좋아야 되느냐. 저는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합격기를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그 합격기는 서울대에 합격한 선배들의 그런 조언을 모아놓은 책이었는데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다가 잘하게 된 어떤 선배의 얘기예요. 처음에는 너무 공부가 힘들어가지고 그 선배의 얘기인데 어떤 꾀를 냈냐면 친구들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를 묶어라. 나를 묶어라. 왜냐면 자꾸 일어나고 화장실 가고 자꾸 쉬려 그러니까 나를 묶어라. 그래서 친구들이 좋아하죠. 친구들은 아싸 그러면서 묶었습니다. 네가 어디 안 일어나고 보자. 이렇게 묶었는데 묶여 있으니까 일어날 수가 없죠. 웬만한 건 다 참는 거예요. 처음에는 30분 이제 공부하고 죽을 것 같던 몸이 나중에는 2시간, 3시간 지나도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더라 라는 말을 저는 합격기에서 보고 그대로 따라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묶으라는 말은 아니고 한번 얼마나 내가 오래 버틸 수 있는가를 한번 실험해보자. 그래서 책상에 앉았는데 30분 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환식하고 싶은 것도 아닌데 배가 아프고 온몸에 열이 얼굴로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땀이 막 떨어지는 것 같고 너무 이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어떻게 사람들은 3시간, 4시간씩 집중을 해서 앉아있는다는 말이지? 그때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공부라는 게 체력이 좋은 사람만 하는 거구나. 체력이 안 좋은 사람은 나처럼 30분을 하는 것만으로도 죽을 것 같은 사람은 하기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고 진짜 열심히 한 이후부터는 그때는 뭐 1분 1초도 쉬지 않고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랬죠. 너무 피곤했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짜 피곤하게 살았습니다. 뭐 선생님이 수업하는 도중에도 농담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얘들아 선생님 옛날 얘기 해줄까? 그럼 애들이 와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옛날에 말이지 그 지금의 마누라를 만났을 때 일인데 하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순간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말이 1분 1초도 놓치지 마라 라는 거라서 농담하시는 순간 책에서 개념원리를 꺼내들고 외워야 될 수첩을 꺼내드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밤 9시쯤 되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가만히 있어도 다리가 막 떨려요, 이렇게. 나 안 떨는데 다리가 막 떨리는 거예요. 몸이 막 추워집니다.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난 거죠. 근데 내가 이러다 진짜 쓰러지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2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죠. 공부를 좀 페이스를 늦추든가 아니면 진짜 죽을 각오 하든가 쓰러져 보든가 2가지였는데 저는 2번째를 선택을 했습니다. 한번 쓰러져 보자. 어디까지 내가 버틸 수 있는지 스스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달 지나서 깨달은 건 뭐냐면 결국은 안 쓰러진다는 거예요. 안 쓰러져요.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이겁니다. 사람이 공부가 힘들 때, 공부가 너무 힘들 때 나의 이 힘든 공부를 누가 중단시켜 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스스로 중단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그럼 나는 게으른 놈이 되는 거니까. 뭔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력이 딸려서 공부를 더 이상 못하겠어 라든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체력이 부족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진짜 체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단지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고 쉬고 싶은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닌가라고 마음을 먹고 정면으로 부딪혔더니 결국에는 언제 뭐 또 그랬냐는 듯이 몸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또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체력이 처음부터 좋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지금 빌빌거리고 있다. 중학교 때 체력장을 쳤는데 몇 급까지 있죠? 1급부터 5급까지 있습니다. 보통 애들은 3급을 해요. 운동을 잘하는 애들은 1급 당연히 나오겠죠. 저는 5급이었습니다. 사실 그게 좀 억울한 게 있어요. 그 당시 과목 중에 체력시험 과목 중에 공 던지기가 있었습니다. 공을 이제 멀리 던지면 점수가 잘 나오는 건데 이게 멀리 던지려면 요령이 필요해요. 멀리서 달려와야 됩니다. 멀리서 달려와서 공에 가속도를 붙이고 또 온 체중을 한 점으로 실어서 손가락 끝에 스냅을 걸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던지는 방향도 45도로 이렇게 던져야 돼요. 저는 멀리서 달려와서 손목에 스냅을 실어서 45도 각도로 던졌습니다. 던지는 순간 애들이 갑자기 탄성을 터뜨리는 거예요. 우와! 왜냐하면 공이 던지는 순간 한 점으로 딱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엄청 멀리 날아간 거죠. 근데 제가 실수로 위로 던진 거예요. 그래서 앞에 바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하고 이런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5급이 나왔는데 제 뒤 친구는 진짜 비실비실한 애였습니다. 그냥 흐느적 별명이 멸치, 해골 이런 애들 있잖아요. 젓가락, 이쑤시개 이런 모든 별명을 다 달고 다니는 애였는데 남자애였습니다. 남자애가 몸무게가 45kg밖에 안 돼요. 비실비실한 거예요. 흐느적 가서 하면서 던졌는데 저보다 앞에 간 거예요. 사람은 비슷한 사람끼리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제가 이제 유일하게 이제 뭐 잘하는 거는 뭐 오래 달리기 중도에 포기 안 하기 이 정도였고 100m 달리기 뭐 이런 건 당연히 반에서 최하위였습니다. 그렇게 저질 체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에 있어서는 전혀 그게 지장을 안 준다는 걸 깨달았어요. 체력이 물론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체력은 언제 중요하냐면요. 30대나 40대가 되어서 무슨 고시 공부처럼 5년, 10년 걸리는 공부를 하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체력이 중요하다는 거지 17살, 15살인데 난 체력이 부족해서 못할 듯 이러면 그거는 핑계죠. 그렇죠? 체력도 결국에는 공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아닙니다. 그 외에 다른 게 있습니다. 정말 어떤 공부든지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 가지는 종류에 상관없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집중이에요. 집중. 공부는 집중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집중이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공부를 못할 때 그 못하는 애들 중에서도 노는 게 좀 다르죠.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뭐하고 놀았을 것 같아요? 놀 때. 그 패싸움을 한다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질주했을 것 같진 않죠. 저는 공상형이었습니다. 공상형. 그냥 앉아서 멍 때리는 거예요, 소위.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는 교실 제일 안쪽 창가 쪽이었습니다. 그럼 야자 시간에는 항상 창밖을 바라보면서 학생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이게 참 밤에 교실에 앉아서 창밖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창 밖이 보이는 게 아니라 창문에 비친 반대쪽 애들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나무 같은 게 얼핏 보이고 그 뒤로 가로등이나 밤하늘이 보이는데 저는 그게 참 마음을 이렇게 센티멘탈하게 하더라고요. 참 나도 이 세상에 태어난 단 하나의 소중한 존재인데 이 괜히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 젊은 나라에 그런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내가 만약에 뭐 과거 조선시대 양반집 자제로 태어났다면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상이 나를 막 펼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도 당연히 집중을 못하죠. 저는 수업 시간에 라디오나 이제 MP 같은 걸 듣는데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근데 라디오를 듣 때 어떻게 듣나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목 사이로 이어폰을 이렇게 빼죠. 빼서 이렇게 귀에 꼽습니다. 무슨 그럼 요원 같아요. 무슨 정보요원처럼 이렇게 저는 여학생들이 정말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뽑고 이거 머리로 가리면 되잖아요. 근데 남학생들은 이제 머리가 짧으니까 이게 다 보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수업 시간에 안 보이게 할 수 있을까? 예행 연습을 했어요. 쉬는 시간에. 내가 교탁에 나와가지고 친구를 시켜서 한번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나 안 보이나를 보는 겁니다. 이 앞에 앉는 친구를 이제 가로막이 삼아서 선생님과 내 앞에 있는 친구와 그 음악을 듣는 학생을 일직선이 되도록 그 각도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왼쪽으로 조금만, 저 각도가 안 보이는 사각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수업 시간에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재밌게 듣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절대 보일 리가 없는 각도예요. 근데 선생님께서 자세히 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세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업하시다가 쓱 보더니 너 듣고 있는 거 갖고 나와 이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보이시지?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뭐 일단 맞아 하면서 때리시는데 말씀 안 했어요. 전 나중에 알았어요. 어떻게 보이셨는지. 제가 나중에 대학교 와서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애가 제가 이제 뭐 수업만 하는 건 아니죠. 농담도 하고 재밌는 얘기도 합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애는 다른 학생들은 전부 다 막 웃고 있는데 어떤 애가 이러고 웃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듣고 있는 거 갖고 나와. 예전에 제가 지었던 표정을 그대로 짓는 거죠. 어떻게 알았지? 라는 표정. 또 만화책 이런 걸로 이제 또 수업 시간을 때우는데 또 계산을 했습니다. 앞에 앉는 친구의 등에 만화책을 기대놓고 절대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눈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보이니까 이렇게 만화책을 봅니다. 또 이제 서점에 가보면 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작은 사이즈의 만화책이 또 따로 나옵니다. 그런 걸 준비해서 보는데 역시 선생님께서
슥 지나가시다가 야 보건지 갖고 나와 이러시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수업을 할 때 다른 학생들 전부 다 앞을 보면서 웃고 있는데 어떤 애는 친구 등을 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갖고 나와. 똑같은 예전에 제가 지었던 표정을 지으면서 이상하다 하면서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는 어떻게든 수업 시간을 때우려고 노력을 했었고 야자 시간에는 공상을 때리고 이러다 보니까 잡생각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고 나서는 그 잡생각을 떨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도 공부를 한다면 친구들이 어떤 시선으로 볼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당시 저는 이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시선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원래 팔짱 끼고 공부하거든요. 생각으로 이렇게 막 머리를 써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게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팔짱 끼고 공부하는데 그때는 공부하는 포스를 보여줘야 되니까 뭔가를 씁니다. 알 수 없는 의미를 막 써요. 물론 공부하는 게 아니죠. 공부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막 인상을 쓰면서 오 하면서 막 이렇게 씁니다. 그 책장도 공부를 다 안 했는데 막 팔락팔락 넘기면서 이 친구들이 신기해가지고 이제 하나둘씩 모여들죠. 아이고 변태가 있다 이러면서 모여드는데 이렇게 둥글게 서서 이렇게 저를 구경해요. 묻죠. 야 공부가 집중이 되냐 이 상황에서? 물으면 저는 야 공부하는데 말 시키지 마라 하면서 공부하는 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장난으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처음에 그냥 장난이었는데 어느새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집중이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라면서 느낀 게 이겁니다. 사람이 집중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집중될 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집중되든 안 되든 그런 것도 상관 안 하고 일단 닥치고 공부하는 그게 집중을 하는 비결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이 물어요. 나중에 선생님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너무 안 되고 잡생각이 많아요. 어떻게 하죠? 여러 가지 팁이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집중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도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책의 내용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추상적인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제일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팁이 있겠죠. 첫 번째로는 한 5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공부 장소하고 쉬는 장소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예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책가방을 안 가지고 다녀요. 가방이 없습니다. 지금 가방 갖고 온 거는 이제 노트북을 넣어오는 가방이었고요. 도서관을 갈 때 책가방을 안 가지고 하는 이유는 공부할 건 전부 다 학교에 다 있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는 공부 안 하냐? 안 합니다. 그러면 공부량이 부족하지 않냐? 그러면 학교에 오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는 온전히 노는 겁니다. 이게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러한 심리 어떤 설명이 있어요. 심리학에서 상태 의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쉬운 얘기예요. 내가 옛날에 어떤 호숫가에 가서 사랑하는 애인하고 손도 잡고 거닐고 뽀뽀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헤어졌어. 그래서 옛날 추억을 더듬어서 그 호수에 다시 갔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마음 상태 다시 되살아나죠. 참 아련하고 기분 좋고 그런 마음이 되살아나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 상태는 그 장소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게 상태 의존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에 오면 어떤 상태가 되나요? 집은 뭐 하는 곳입니까? 그거는 과거에 뭐를 했는가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숫가에서 뭘 했느냐? 애인하고 놀았다 손잡고. 그러면 그때 마음이 되살아나는 거고, 집에서 그럼 뭘 했느냐? 우리 집에서 뭐 하죠? 뭐 합니까? 주로 쉬죠. 그렇죠? 쉬고 놀고 자고 밥 먹고. 긴장하고 밥 먹지 않죠? 긴장 다 풀고 밥 먹고 긴장 풀고 자고 그렇잖아요. 그런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 몸은 집에 들어오는 순간 긴장을 풉니다. 자동적으로. 그런 장소니까. 그런데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학교나 도서관에서 하다가 오늘 항상 마음은 똑같죠. 책가방을 쌀 때 마음은 집에 가서 마무리해야지 이렇게 하고 책가방을 쌉니다. 그러면 정작 집에 와서 펼쳐 놓지도 않죠. 가방 열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강인한 의지로 가방을 열어서 공부할 책을 펼쳐놓고 공부를 하면은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잘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잘 되던데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 밤에 편지를 써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편지를 썼다가 아니면 혹은 일기를 썼다가 다음날 아침에 읽어보면 완전 민망하죠. 근데 그때 밤에는 되게 집중 잘 되고 모든 감정과 이성과 논리를 써가지고 완성시킨 한 편의 명작인데 왜 아침에 보면은 참 민망한 글이고 쓰레기 글이고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거는 밤에는 집중이 잘 된다고 착각하는 게
사실 집중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고요하고 뭔가 감성적이 되고 이런 것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는 원래 긴장을 풀고 쉬는 장소인데 거기에서 뭔가 논리적이고 힘이 필요하고 긴장을 해야 되는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몸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집에 오면 긴장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긴장을 풀어야 되는 거냐. 마찬가지로 학교에 가가지고도 학교는 보통 수업을 듣고 공부하는 곳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놀게 되면은 또 몸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는 학교에 가서 잠자고 그런 거죠. 저는 조언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절대 자지 말라 그래요. 엎어져 가지고 자지 말아라. 특히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면요, 교실 한번 구경해 보실 기회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한번 보시면 거의 대부분 애들이 1학년은 다 떠들고요, 2학년은 반은 떠들고 반은 자고요, 3학년은 다 잡니다. 쉬는 시간에. 그러니까 다 일단 노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절대 그러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쉬는 시간에 한번 졸리다고 해가지고 엎어져 자면 그 다음부터는 그 시간만 되면 계속 졸려요. 상태 의존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는 이렇게 이걸 쪽잠이라 그러죠. 잠깐 자면은 머리가 맑아지는 거. 나는 쪽잠을 자면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이 잘 되던데. 근데 이거를 아셔야 돼요. 쪽잠을 잔다는 거는 머리가 지금 잠이 오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쪽잠을 자는 그 10분 동안 그 이전에는 집중하다가 머리가 막 맑다가 눈이 초롱초롱 하다가 갑자기 쪽잠 잘 자고 자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잠이 오다가 잠을 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동안에 그 앞부분에 계속 피곤이 따라다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동안에 공부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우리 몸은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에 적응하는 기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 하고 집중을 하고 싶으면 그 환경에 맞게 몸을 적응을 시켜야 됩니다. 일부러.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학교에서는 뭐 논다거나 뭐 떠든다거나 만약 친구하고 얘기할 일이 있으면 아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책상에 앉는 순간부터는 자동적으로 몸이 긴장이 되도록 앉는 순간에는 절대 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부 장소와 쉬는 장소를 분리하는 것이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럼 쉬지 말란 말이냐 놀지 말란 말이냐, 그게 아니라 노는 장소를 공부하는 장소와 분리하라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표와 꿈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학생들에게 특히 중요한 건데 목표하고 꿈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꿈은 뭐냐면 내가 통제 불가능한 게 꿈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적, 점수, 등수, 대학에 합격하는 여부, 시험에 합격 불합격의 여부, 이런 거는 내가 통제 불가능하죠, 그렇죠? 물론 다음 시험에서 점수를 10점 더 올리기 위해서 지금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실제 시험 점수를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내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게 꿈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목표는 뭐냐면 오늘 영어 단어 10개 외우기 이런 것처럼 이런 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죠. 놀지 않는 한 외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측정이 가능합니다. 10개를 외우기로 했는데 8개를 외웠다. 그러면 몇 프로 달성한 겁니까? 80% 달성한 거죠. 이렇게 몇 프로 달성했는지도 측정할 수 있는 게 목표예요. 저는 물론 꿈을 가지고 나는 어느 대학에 진학하겠다, 성적을 얼마나 올려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는 건 중요하지만 그 꿈에 너무 창념하게 되면은 오히려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는 점수를 다음 시험에서 영어를 꼭 10등 안에 들어야지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놀아버렸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놀았어요. 의지가 약해가지고 다 놀 때는 좋았지만 다 놀고 나면 울상이잖아요. 어떻게 계획 세운 거 다 날아갔어. 이렇게 마음이 드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나 10등 안에 들기로 했는데 놀았다, 다음에는 열심히 해서 만회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좌절합니다. 나는 글러먹었다,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통제 불가능한 꿈이 그거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그게 자기 마음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네 꿈은 이건데, 너의 꿈은 서울대인데 네가 사는 행동은 왜 그따위냐 라는 말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작은 거, 바로 앞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책상 앞에 붙여놔야 되는 것은 서울대학교 사진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거. 실제로 제가 공부하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뭐 법학과니까 뭐 상법 교과서 오늘 1에서 100페이지까지 보기,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 20에서 50페이지까지 보기, 포스트잇에다가 써가지고 책상 앞에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완료할 때마다 떼가지고 꾸겨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눈앞에 있는 것은 뭐죠? 꿈이 아니라 포스트잇에 적혀놓은 오늘의 목표들 뿐이죠, 그렇죠?
공부라는 것은 산을 오르는 거하고 정말 똑같아요. 제가 처음에 비유로 말씀드렸죠. 왜 산에 비유를 했냐면 산에 다 가보셨죠? 올라갈 때 출발선에 서가지고 정상을 바라보면 정말 힘듭니다. 저거 언제 올라가는 사람 있나 저기. 근데 어떻게 하면 쉽게 올라갑니까? 산을 쉽게 올라가는 방법 혹시 아세요? 어떻게 하면 쉽죠?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쉬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뚜벅뚜벅 걷는, 내 발만 보는 거예요. 내 발 앞에 돌멩이가 있나 없나, 내가 지금 길로 가고 있는 거 맞나, 길로 가고 있고 돌멩이가 있고 오르막길이 있으면 거기만 집중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와 있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내 앞에 있는 목표에만 집중을 해야 정말 공부에 필요한 집중력이 생기는 거죠. 마감 효과라는 것은 제가 책을 쓸 때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전화가 막 와요. 저사님 원고 언제 주세요 원고. 그러면 며칠만 말미를 주시면 완성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집중력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 하루 공부법 보셨죠? 보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많이들 보셨네요. 그거를 완성하는데 제가 몇 년을 썼을까요? 몇 년 쓴 것 같아요? 몇 년 쓴 것 같아요? 3개월? 1년? 일주일 썼어요. 일주일. 근데 그 책을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언제까지 출판사에 넘겨야 돼요. 그게 한 9개월쯤인가 반년인가 됩니다. 그러면 저에게 책을 쓸 수 있는 기회는 뭐 반년 넘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대부분의 시간을 노는 거예요. 노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일을 하는 거죠. 학과 공부도 하고 강연도 다니고 이러면서 가끔씩 쓰긴 쓰지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원고 마감날이 다가올수록 집중력이 더 날카로워져요. 뭔가 아이디어가 막 떠오릅니다. 그리고 더 도서관에 붙어가지고 원고를 쓸 수 있게 되고 이제 이런 게 마감 효과죠. 근데 공부를 할 때 이거를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할 때도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공부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에 뭐 단어를 60개 외운다. 1시간 동안 단어 60개면 10분에 몇 개입니까? 10분은 6분의 1이니까 10개죠. 그렇죠? 그럼 계획을 세울 때 1시간에 60개를 외워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10분에 10개를 외워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봤는데 아직 뭐 20분 지났고 남은 거는 뭐 수십 개 남았고 이러면 이게 긴장감이 잘 안 생겨요. 근데 시계를 봤는데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외울 단어는 2개가 아직 더 남았다. 이러면 긴장감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하루에서 시간 단위 계획은 최대한 짧게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흐트러지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교재를 읽을 때는 이제 재생 체크,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뭐 국사 교과서를 읽을 때 한 문장 한 문장 읽습니다. 근데 읽다 보면은 잡생각이 떠올라요. 근데 분명히 잡생각을 하고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있는데 눈은 계속 활자를 스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과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눈이 오면은 그 내용을 공부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장이 넘어가 버리게 되죠.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한 문장을 읽고 나서 손으로 가려보세요. 내가 방금 읽은 한 문장을 손으로 가리고 이거를 한 번 더 재생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말을 하면 집중력을 높이는 7가지 방법. 내가 이런 말을 읽었다면 손으로 가리고 무슨 말을 읽었지?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집중력을 높이는 7가지 방법? 이렇게 떠올리는 순간 머리는 잡생각을 못하게 돼요. 떠올리는 그 순간에는. 그리고 한 단어 한 단어에 강조가 찍히게 됩니다. 집중력? 다른 것도 아니고 수학 공부 방법도 아니고 휴식에 가는 것도 아니고 집중력에 가는 거구나. 그리고 5개도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7가지구나.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가 머리에 각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 단위로 즉석으로 재생해보고 재생이 되는지를 체크하면서 책을 읽게 되면은 그냥 눈이 활자위를 스쳐가면서 공부가 끝나버리는 그런 일을 막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다가 잡생각이 들었어요. 잡념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쓰면 공부하다가 생긴 이 잡생각을 없앨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학생들로부터 많이 받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잠시만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미드를 봤어요. 미국 드라마 24시라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르예요. 그 액션인데 막
줄거리는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냥 총질하고 때려 부수고 폭탄 터지고 그걸 막으려는 CTU, 대테러 부대죠. 그거에 이제 요원의 활약을 이제 그린 드라마입니다. 근데 그런 걸 보다가 보통 그렇잖아요. 액션 보면 폭탄이 터질 때 카운트다운 나오잖아요. 19, 87 하다가 한 3초쯤 남으면 주인공이 결단을 내리죠. 파란 선, 빨간 선 중에서 에잇 하면서 딱 자르면 폭탄이 멈추고 사람들은 와 하면서 환호를 지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을 상상을 하고 봤는데 아니 이거는 폭탄이 터지더라고요. 핵폭탄이 터져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진짜 드라마 대박이다. 아 이거 스토리 누가 짰지? 하면서 감명 깊게 본 적이 있어요. 다음날 도서관에를 갔는데 도서관에 가서 이제 민법 책을 펼쳐놓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젯밤 본 그 미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아 진짜 폭탄이 터지네. 그 스토리는 누가 짜지? 그 팀으로 짠다던데. 그 사람들은 그럼 기존의 액션 영화의 스토리를 다 검토를 하고 반전을 만드는 건가?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공부를 하려다가 잡생각이 생겼죠, 그렇죠? 이 잡생각 안 하려면 객관적인 제3자인 여러분 입장에서 어떤 조언을 하겠습니까? 저에게 조언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그 미드 생각이 안 나오죠? 답은 하나뿐이에요. 전날 미드 본 네 잘못이다. 이거죠, 그렇죠? 전날 미드 안 봤으면 그게 생각이 안 났겠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뭔가 잡생각이 날 때 이 잡생각을 없앨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안 할 때 어떤 생활을 사느냐에 따라서 집중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집중을 하고 싶다면 공부 안 할 때 시간에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을 깨끗하게 하는 얘기예요. 한번 연습장을 펼쳐놓고 적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그 잡생각을 하고 그 잡생각의 내용은 뭔지 한번 연습장에 적어보면 뭐 친구들과의 뭐 놀았던 일일 수도 있고 그 다음 TV 드라마일 수도 있고 컴퓨터 게임이나 인터넷 이런 걸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적어보고 내가 많이 하는 잡생각을 공부 안 할 때 없애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집중력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가 반복입니다. 반복. 공부 방법론적인 면에 있어서는 저는 이 반복이라는 것만큼 뭐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그래프 보시 많이 보셨죠? 그래프.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그래프입니다. 제일 밑에를 보시면 여기 제일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2시간 이건 뭐냐면 공부를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게 잊혀지는 속도,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제일 밑에 보시면 2시간 지났을 때 가로 얼마죠? 0.2죠, 그렇죠? 0.2.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10개를 외웠는데 2시간이 지나면 20%밖에 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 10개 다 외웠는데 2시간 놀다 오니까 단어 2개밖에 안 남아있는 거야. 근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한 번 반복했을 때입니다. 한 번 반복하면 2시간 지났을 때 한 40%가 남아있게 되죠. 그 다음에 2번 반복하게 되면 거의 70%가 남아있습니다. 학생들은 불안해해요. 저는 공부의 가장 큰 적은 불안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문제집을 풀 때도 문제를 다 풀고 나서 그 문제집을 다 풀었다고 그냥 버리거나 다른 문제집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나는 예를 들어서 뭐 개념 원리를 풀었는데 내 친구도 개념 원리 풀다가 똑같이 다 풀었어요. 얘는 개념 원리 다 풀었다고 이제 EBS를 보겠대. 근데 나는 개념 원리 한 번 더 본다? 그럼 그 순간 나는 뒤처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는 다른 문제 보는데. 근데 성적이 오른 애는 첫 번째가 오릅니다. 제가 개념 원리를 봤을 때도 그랬어요. 일단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수학을 25점 받다가 반년 만에 1등이 되고 만점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본 수학 문제집은 얼마나 되냐? 라면 박스 한 박스 정도 풀었냐? 이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얼마를 받냐면 개념 원리 한 것만 봤어요. 부족한 건 교과서로만 채웠습니다. 한 것만 보고 그렇게 25점이 만점 나오나? 이렇게 물으시죠. 개념 원리가 3권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면 10가나가 있겠죠. 1학기, 2학기. 그 다음 문과 애들이 보는 수학 1이 있습니다. 이과 애들이 보는 수학 2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10가나를 배우고 이과 애들은 수학 1과 수학 2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워요. 그러니까 3권인 거죠. 근데 이거는 두껍습니다. 1학기하고 2학기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쪼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총 6권이 나오죠. 그렇죠?
이 6권의 개념 원리가 1년에서 1년 12달 중에서 방학을 빼고 시험 기간도 빼고 그럼 대략 한 9개월쯤 남아요. 저는 이거를 3번을 봐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똑같은 것만 3번 봐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걸리냐면 계산해 보니까 이거를 3번 보려면 방학 빼고 시험 기간 빼면은 딱 1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개념 원리 하나만 보는데 1년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조금씩만 해도 되겠네. 그 한 권만 1년 본다 그러면 그럴 것 같죠. 한 권만 개념 원리 하나만 1년 동안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조금씩 한다는 얘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번을 반복하면서 개념 원리를 1년을 보려고 그러면 2주에 한 권씩 끝내야 돼요. 2주에 하나씩. 근데 개념 원리를 보시게 되면 그 한 단원이 있고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필수 예제가 나오고 유제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연습 문제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덩어리가 되는데 그 한 덩어리를 하루에 하나씩 해야 돼요. 또는 2개씩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단원 또는 하루에 2단원씩 하면은 2주 만에 책 한 권이 끝나버리게 되고 엄청 빠른 속도도 그렇죠? 2주 만에 책 한 권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1년에 한 권을 3번밖에 반복 못 한다는 얘기예요. 시간은 의외로 금방 갑니다. 많은 걸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문제집을 풀 때는 그냥 동그라미, 그 다음 틀린 거 표시만 해요. 답은 안 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답은 만약에 내가 3번으로 찍었다면은 3번이라고 거기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수첩을 펼쳐놓고 3번이라고 적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문제집에는 답이 체크 안 돼 있겠죠? 그럼 매길 때는 수첩에 써져 있는 그 번호를 보고 매기는 거는 문제지에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지는 답이 안 써져 있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풀 수가 있습니다. 세 문제집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세 문제집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2번째 풀 때는 내가 이걸 옛날에 맞췄는가 틀렸는가가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맞춤 문제를 보면은 이번에는 또 맞춰야지 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긴장을 풀고 다가갈 수 있게 되고, 틀린 문제, 저는 세모 친 거는 실수한 문제예요. 답이 나왔는데 정답과 다른 거예요. 계산은 해서 답은 나왔지만 정답하고 다르면 맞출 때까지 다시 풀어보고, 그렇게 해서 답이 되면은 세모로 바꿉니다. 실수를 해서 다시 생각해서 정답을 체크하면 또 세모로 바꿔요. 그 다음에 틀린 거를 아무리 생각해도 답조차 못 나와, 손도 못 대겠어, 이런 거는 별표를 표시를 합니다. 그럼 2번째 볼 때부터는 세모로 된 거는 실수 안 해야지 라고 다짐하고 문제를 대하게 되고, 별표로 했는 건 물론 그때 처음에 풀었을 때 다 해설 보고 보충하고 다 했었죠. 기억이 나는가 안 나는가를 테스트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실수한 건 또 실수해요. 그리고 별표 친 건 또 못 들이대겠어요. 실력이 안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한 번 쭉 문제집 다 풀었는데 2번째 풀었더니 또 틀리고 또 모르겠다는 거는 내가 성장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공부 헛한 건가? 처음에 한 번 봤다는 거는요, 네, 헛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문제집을 한 번 본다는 거는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이거 진짜 착각하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공부한 게 아니라 공부할 거를 발견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공부는 2번째 볼 때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틀리는 거 다시 한번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공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3번째 볼 때는 맞춤 문제는 빼고 세모와 별표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게 되고, 그때 이제 비로소 실력이 오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진도에 쫓겨서 불안한 학생들은 그냥 넘어가 버리죠. 휙휙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의외로 성적은 안 오르는 그런 불상사가 나타나게 되죠. 특히 여학생들이 많이 그래요. 여학생들은 마음이 여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남학생들은 그냥 몰라, 그냥 다시 보든 말든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지만 남들이 그냥 문제 다른 거 보는데 처지는 게 불안해하는 여학생들은 문제집을 끝내자마자 또 다른 걸 풉니다. 이번에 EBS 보고, 다음엔 갈무리 보고, 다음엔 대성 보고, 하지만 성적은 오르지 않죠. 부모님들도요, 자녀분들이 문제집 값 아끼면 자녀 성적이 올라요. 신기한 거예요. 문제집 값 아끼면 성적이 올라요. 그래서 문제집 사야 된다 그러면, 물론 학교에서 뭐 교재다 그러면 사줘야겠지만, 내가 공부하려고 산다 그러면 이전에 풀었던 거에 문제집을 3번 반복 안 했으면 사주지 마세요. 문제집을 사는 아이들의 심리는 그겁니다. 문제집 봤는데 처음에 좀 풀다가 공부를 안 하고 놀아버렸어. 그러면은 나의 과거가 어떻게 된 겁니까? 과거가 망한 거죠, 그렇죠? 뭔가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새 문제집, 새 마음으로, 새 학기, 선행도 하고. 그래서 문제집을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성적은 안 오릅니다. 성적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집을 두 번째 반복할 때부터 올라요. 세 번째 반복하면 수직 상승합니다. 어머니께서는 그걸 꼭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은 모든 문제집은 3번씩 푸시고요. 처음 풀 때만큼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두 번째부터는 봤던 거기 때문에 금방금방 단축이 됩니다.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하는 거는 하루 공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단원에 다 썼는 내용인데 요약하면 그거예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예습을 통해서 예습은 잠깐만 하면 돼요. 예습은 말 그대로 미리 공부하는 거지 미리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가 수업 시간에 나올지를 한번 미리 살펴보는 거예요. 만약 수업 시간이 50분이라면 그 50분에 듣는 내용을 미리 나 혼자 50분에 할애해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 5분 전에 기출문제를 펴놓고 이 단원에서 뭐가 나왔는지 확인하면서 만약에 뭐 기출문제 펼쳐보니까 당연히 못 풀죠. 아직 배우지도 않은 거니까. 풀라는 게 아니라 만약 선사시대에 뭐 유물 사진이 나오고 도자기가 나오고 이 시대의 생활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면 이 시대는 유물 사진이 중요하구나 이런 걸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생활상을 구별하는 문제가 이 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구나 이것만 체크해두고 수업만 들어가면 수업 시간에 강약이 조절이 되죠. 유물 사진을 선생님께서 설명하시면 저건 중요한 거니까 집중해서 들어야지 눈 부릅뜨고 보게 되고 그냥 기출문제 별로 안 나온 것 같은 거 설명하시면은 긴장을 풀고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니까 강약이 조절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수업을 듣고 복습도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게 되고요. 자습 시간에는 오늘 배웠던 것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한 번 더 반복하고 자투리 시간에는 외워야 될 것을 수첩에 정리해서 외우게 되면은 하루에 몇 번 반복입니까? 5번이에요. 5번. 예습, 수업, 복습, 자투리 시간, 그 다음에 자습 시간에 문제풀이까지 이렇게 하면 하루에 5번이나 반복하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시험 때까지 갑니다. 괜히 시험 한 달 전, 한 달 반 전에 시험 준비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내용이 머릿속에 살아있으니까. 그냥 2주 전쯤에 다시 한번 공부한 걸 쓱쓱 펼쳐보면은 대부분의 내용이 다시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 공부할 때는 오히려 전체 양을 줄여야 됩니다. 학생들이 계획을 세울 때 양을 자꾸 늘리죠.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그래야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으니까.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가세요. 내가 공부 정말 안 해도 되는 거를 빼고 정말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 싶은 거를 압축을 해가지고 그걸 여러 번 반복하라는 얘기예요. 다 한 번 보는 것보다 요만큼만 3번 반복하는 것이 점수가 더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반복을 하게 되면 많이 반복하게 되면 대부분의 내용이 머릿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자신감도 커지고요. 실수도 줄어들고 그 다음 공부량은 적어지지만 반면에 성적은 오르게 되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인내. 이 두 가지 사진이 있죠. 하나는 게임 화면이고요. 근데 게임 화면을 보면 사람이 중독이 되고 뭔가 재미가 느껴지는 건 다 똑같습니다. 게임이 왜 중독이 됩니까? 게임의 모든 재밌는 거의 원리는 다 똑같아요. 내가 뭔가 마우스를 움직이고 키보드를 움직여가지고 뭔가 몹을 잡고 몬스터를 죽여서 거기서 아이템이 나오고 경험치가 오르면 바로 보상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내 노력의 결과가 바로 보상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공부는 그렇지가 않죠. 내가 오늘 당장 영어 단어를 10개 외워도 그게 성적이 얼마나 오를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지금. 그러니까 공부는 힘든 겁니다. 혹시 PC방에 가가지고요. 지금 방학이니까 초등학생들이 아마 PC방에 몰려올 겁니다. 그분들은 항상 정액으로 선물로 끊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게임을 하는데 옆에서 한번 보세요. 그 초등학생들이 게임을 하는 걸 옆에서 보면 공부에서 슬럼프를 탈출할 수 있는 비결을 알 수 있어요.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초등학생이 있습니까? 나는 과연 레벨업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과연 이 사냥터에서 사냥을 계속하면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걸까? 이게 힘들어하는 사람 없죠. 왜 그렇습니까? 결과가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공부는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과연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를 수 있을까? 내가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기 때문에 내 공부의 양이 바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공부라는 것은 일종의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 제일 밑에 노란색 막대기가 있죠? 이 경험치입니다. 이 경험치가 쭉 닥치면 이제 지금 레벨 38인데 39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는 어떤 게임이냐면 이 노란색 막대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포스트잇으로 붙여놨어.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경험치가 안 보여. 근데 재밌겠어요? 재밌겠어?
경험치가 안 보이는 게임. 재미없겠죠? 진짜 재미없습니다. 경험치가 안 보이면 내가 아무리 몬스터를 잡아도 이게 도대체 레벨업이 언제 되는지, 오르고 있긴 한지 전혀 알 수 없으면 재미가 없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경험치가 가려진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조언을 한마디 해준다면 어떤 조언을 하겠습니까? 어떤 조언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밖에 없죠. 그냥 참고 해라. 참고 해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레벨업을 한다.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진부한 말일 수도 있고요. 있겠지만은 진짜 이게 가장 중요한 조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부라는 것은 당장 내가 노력한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게임인 것 같다. 그래서 공부해서 결국에 승자가 되는 사람은 참은 사람이다. 참은 사람. 효율적인 방법을 쓰는 것도 잠깐 성적을 반짝 올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참고 하루하루를 자기 해야 될 구체적인 목표량을 달성하는 데만, 그것에만 눈을 두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도 필요 없고요. 사람 머리가 다 고만고만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 머리가 좋아서 많이 외우고 잘 외우는 것 같죠. 나중에 보면 다 고만고만해요. 서울대에서, 고려대에서 제 친구들이나 선배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다 평범해요. 그런 것도 결국에는 필요 없고, 집안에서 경제적으로 밀어준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집안 분위기가 나를 공부하는데 전혀 도움을 안 준다. 엄마 아빠 맨날 싸우고 막 그런 환경도 결국에는 아무 소용이 없고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딱 세 가지예요.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느냐, 그 다음 얼마나 그 컨텐츠를 많이 반복을 하느냐,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얼마나 참을성 있게 버티냐의 싸움이에요.